안녕하십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 행복하고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고른 종합일간지 일면 사진은요. 자, 내일 바로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향배가 결정됩니다. 어제 몬태나주에서 공화당 지지자를 상대로 연설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향후 국정 운영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미국 중간선거 코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 상하원 현재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상원은 공화당의 접전 속에 우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 전망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모두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힘을 실으시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세드제야님, 길블루님, 나비님, 써니피님, 고추장님, 가을님, 모카고드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뉴스 포인트 짚어볼까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달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용주 의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던 이용주 의원. 네,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동부 시각으로 오늘 오전 0시에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합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제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란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 수출을 막을 예정이라서 이란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원유 공급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는 점, 이란의 미사일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란이 중동 일대의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점 등을 들어서 올해 5월에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바마가 이란과 이런 핵협정을 맺었기 때문, 오바마와 맺은 죄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심판을 해야 한다라면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유세를 벌이고 있죠. 자, 남과 북이 40일 동안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첫걸음으로 수로 현황을 공동 조사합니다. 지난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인데,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상 선박 운항이 가능한 중립지대지만 그동안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선박의 동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수심이 50cm에 불과한 곳도 있어서 이용을 위해서는 수로조사와 준설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공동 수로조사를 마무리하면 내년 4월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 하구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김포와 강화 지역의 어업 그리고 관광 산업에 큰 변화가 오겠죠. 예, 저쪽은 북한 보이고 이쪽은 또 남한 땅입니다 하면서 관광 산업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오늘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징벌적 대체 복무 제한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체 복무제를 지금 국방부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징벌 아니냐, 징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해서 군에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대체복무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 침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상당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데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고용세습 비리 의혹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제,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청자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예. YJM님, 박준영님, 나비님, 현철중검님, 이복수님, 허재영님, 김주호님, 드보라 W님, 그리고 박준완님, 호프님, 이준섭님, 김영님, 허윤호님, 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허윤호님은 핵소고지 영화 좀 보아라 이런 말씀 하셨네요. 핵소고지. 그 영화를 보면은 안식교인가 그럴 거예요. 절대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던 남자가 군에 입대하는데 총을 전혀 들지 않고 의무병으로서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죠. 군에 가더라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뉴스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광고주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광고주분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마이보험 체크와 함께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이 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 포함해서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막걸리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전화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영업에 연결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맞는 그런 보험,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 46,000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딱 맞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세요. 1800-7917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모발이가 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비듬이 있는 분, 좋다는 탈모 샴푸 이것저것 써봤지만 효과를 못 보신 분, 부작용과 다시 빠지는 현상으로 평생 사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 세계 유일 특허 조성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품, 네, 뿌리 깊은 샴푸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기 임산부까지 안전한 3개월분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00% 천연이면서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효과 있는 다른 제품이 있다면 환불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자, 상담과 최저가 구매는 1566-7871 1566-7871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가 다니는 학교인데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학교 안에 설치된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문익환 목사의 시를 비로 만든 거예요. 예,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지역의 명소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분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가 되려는 분들을 위한 신학 석사 과정, 주간 과정이 있고 야간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 주말에 한신대 신학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반 신학 석사 과정도 있어요. MTS 야간 과정. 네, 여러분들 어디든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3일까지 학생 모집합니다. 11월 23일까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125-0114번인데 한신대학교가 오산에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신학대학원은요 서울 수유동에 있습니다. 서울 수유동 화계사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머리 기사 살펴볼까요? 원자력 발전소 변압기를 납품한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효성이 원전 부품 입찰 담합 비리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은 한수원 직원이 효성의 납품 비리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고리 월성 원전의 경우 지진 충격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철제 외함이 빠진 채 변압기를 납품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지진 같은 이런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의 부품, 철제 외함, 이것이 빠진 변압기를 납품받고도 묵인했는데 묵인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효성으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직원이 무려 16명이나 됐으니 참 원전이 좋다 옳다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지난 정부 아래서 한수원은 거의 성역이었죠. 이제 그 한수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카골드님, 한수원 뒤지면 재미날 듯 진짜 안 썩은 데가 어딘지 궁금함,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은봉님, 지진에 무너지는 것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미모치조님, 니들이 그렇지라고 하셨어요.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고 하는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보조해주거나 임금 피크 대상자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된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사업을 잡은 이유는 공교롭게도 청년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 투구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을 이미 연장한 상황에서 임금 피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죽이는 부작용을 간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밀려서 내년 임금 피크제 예산 제로, 고령화 대응에는 손 놓은 정부. 국민일보가 오늘 일면 머리 기사로 다룬 내용입니다. 도입한 66,455개 기업은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말이죠. 일자리 놓고 이러다가 세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시각도 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교체를 넘어서 청와대와 내각의 부분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제목은 김현장, 즉 김동연, 장하성 교체론을 넘어서 인적 개편 폭 커진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김현장만 교체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다 집권 이후 장기 근무 중인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인사 유동성은 커지는 분위기인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만큼 인사를 앞당겨서 경제부총리 정책실장과 함께 교체하자는 논리인데요.
자,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에 취임한 이사들은 1년 반째 근무 중이고 7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도 아무래도 다음 총선 대비해야 하니까 순차적으로 당에 돌아가야 할 상황인 거죠.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소득주도 성장 피해기론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과 경제 기득권층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보이는데 교체설이 나도는 마당에 장하성 실장이 이제는 마음속에 담겨둔 말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울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YJM님, 자유한국당은 출산 장려하면서 일자리 예산 줄이자니 출생 문제의 원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서 관심도 없었던 출생 정책을 들고 나온 게 자명해 보입니다. 갑자기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거 말이죠. 잠시 후에 그 관련한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영님, 임금 피크제 가시는 분들 노인 아닙니다. 이제 60이신 분들인데 세대 갈등보다는 이들의 열정적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임금을 깎는 게 답은 아닙니다. 다시 재검토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혜님, 교묘하게 정부를 까는 것 같습니다. 청년과 노인의 갈등을 부추기네요. 국민일보 기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일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비리발전소 전락한 한전 태양광 사업. 탈원전 맞물려서 전국의 우후죽순격으로 태양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 용량 정보를 한전 직원들이 독점하면서 비리의 고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를 받아들이는 한전의 송전, 배전 선로의 여유 용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연계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사업 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송전, 배전 선로의 여유 용량이 매우 작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연계 용량이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전 직원들에게 연계 용량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고 태양광 발전소를 뇌물로 주는 이런 비리 구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연계 용량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 직원들이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뇌물로 받는 비리 먹이사슬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참. 박준영님, 저도 공기업 다니지만 몇몇 양심 없는 직원 때문에 다 욕먹네요. 한수원과 한전 모두 에너지 공기업인데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씁쓸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하여간 연일 삐라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최대 시장 중국 내수도 꺾인다. 중앙일보 300인 이상 기업도 비정규직 더 늘었다 이겁니다. 중국 소비시장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우리 기업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이죠. 대중 수출 비중은 더 올랐네요. 34.4%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통한 미국에다가 중간재를 파는 대미 중간재 우회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중국 내수라는 또 다른 수익원마저 이를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의 최대 악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대형 사업체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공공부문 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도 전하고 있는데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이런 진단이 과연 사실인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악의성을 보자면은 조선 못지않아요.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계속 엇나가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양일보는 아주 바람입니다. 파원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앙이 더 싫어요 라고 파이어 스카이 님인가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중동은 팩트 체크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도 비정규직 더 늘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어떤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대책 관련한 비평을 남기셨는데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 예산 낭비다. 이건 2017년 12월에 자유한국당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자. 3년 안에 월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당의 입장을 바꾼 건데요. 더구나 1년 전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까지 크게 확대하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겨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보다는 여야 모두 아동수당 100%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보편적 복지의 불씨가 살아났다라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진정성도 없고 실제로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은 실현할 일도 없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나 계속 보편적 복지를 거부했다가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정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급기야 여당이 들고 있던 카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김혜영님 말씀처럼 보편적 복지는 해야지요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파워님 자유한국당 것들은 도대체 참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한국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선거구제 개혁 의지 정말 있습니까? 이제 총선이 1년 반 남았어요. 거대 양당은 총선 게임의 룰을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한국일보가 묻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소선거구제 및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기득권을 누려온 거대 양당이 예전 입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정계특위위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위 등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18명 중 6명만 답변했고 12명은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활동시간이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입장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이미혜님 총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한다는 것들 두고 봅시다. 댓글은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일면 기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사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주세요.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예.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영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한국일보가 입수한 위안부 합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를 보니까 말이죠. 의아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청구인이 누굽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에요. 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 맺은 위안부 합의 이거를 위헌 처분 내려달라라는 그런 청구에 대해서 기각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변호인을 고용해서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맺어졌던 위안부 합의 이거는 위헌이다 라면서 위헌 판정을 내려달라라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죠. 자, 그런데 외교부가 그 할머니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 그거 각하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희열님, 아베가 흐뭇하겠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취한 입장을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 행사 의무가 없다는 현 외교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강경화 장관이 이런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는지. 2015년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진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예전엔 경기경찰청이었는데요. 남부와 부가 나뉘어졌어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진호가 컨텐츠 공급업체 4곳 또는 5곳과 계약을 맺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에 음란물을 대거 유통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김본좌가 4군데에서 5군데 됐군요. 위디스크와 파일놀이는 국내 1, 2위 웹하드 업체인데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웹하드 수익을 양진호와 나누는 방식으로 제휴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인이 등장하는 몰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니까 이 업체들은 중국 여성 등 외국인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쓰레기들이네. 야, 한국 몰카가 안 되니까 중국 몰카를 가져와? 나 참 이거만. 경찰은
양진호가 불법 영상 헤비 업로더에게는, 즉 김본조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불법 업로드를 독려해온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웹하드 회원이 영상을 내려받으면 그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일정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헤비 업로더들이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때 수수료를 깎아줬다는 거예요. 예, 계속 불법 내동 올려줘. 야, 너 챙겨줄게. 이러면서 독려했다는 것이죠. 양진호는 음란물 유포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을 우려해서 측근을 회사 대표에 앉히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도 위디스크 들어가 보면 대표자가 양진호가 아니에요. 양진호 대신 형사처벌을 받은 측근에게는 직위나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서 불만을 달랬다고 하는군요. 김현정님, 저런 쓰레기는 처음 보네요. 비자금이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꼭 밝혀야죠. 예, 누구에게 좀 비호를 받은 것 같긴 합니다. 누가 어떻게 비호했는지 이것도 역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진호의 엽기 갑질, 짓밟힌 이들은 왜 침묵했나? 이 내용도 주목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먼저 양진호가 제왕처럼 군림한 지배 구조가 지목되는데, 양진호는 위디스크와 파일놀이, 블루브릭, 그리고 한국미래기술을 보유한 지배기업 한국인터넷기술원. 야, 한국인터넷기술원 이름이 공공기관 같지 않습니까? 예,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각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르지만 사실상 양진호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업계는 귀뜸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양진호의 지배력이 공고하다 보니까 웹하드 업계 종사자들이 양진호의 회사를 떠나서는 같은 직종으로 이직조차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많은 IT 업계의 특성을 이유로 꼽는데, 정연아 IT노조 사무국장은 IT 업계는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서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도 단결해서 싸우기보다는 참고 넘어가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갑질이 만연해도 잘 공론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위디스크 자체의 경직된 분위기도 거론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IT 업계 종사자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직원들을 보면 모두 꼿꼿한 자세로 정장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개 후드티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IT 회사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업무 성격 자체가 불법 요소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역시 암묵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엽기 갑질. 그렇죠. 이게 이런 구조적인 뒷받침 없이는 양진호가 함부로 일본도를 들고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를 리가 없겠죠. 예. 공포가 극심했는 듯합니다. 김호섭님 말씀하셨습니다. 홍승표님, 마약질, 갑질, 음란질, 협박질.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은님, 진짜 엽기지요. 이미혜님, 이름이 정말 지역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인터넷진흥원처럼 보이네요. 폭력당하는 직원들 앞에서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한 모습,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려염치님은 IT 업계 말아먹은 것은 MB입니다. 진짜 쳐죽일 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어째서요? 예. 악질 마피아 같은 놈이더구만. 가을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트리프리님, 침묵한 자들도 문제 있음. 경찰에 신고 안 할 거면 녹취라도 해놓든가 했어야지.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선거구제 변화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 시뮬레이션. 네, 이렇게 나와 있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있고 중선거구제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뭐냐면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1등 하면은 그 후보만 당선되는 겁니다. 중선거구제 말이죠.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등도 당선되고 3등도 당선되고 뭐 4등도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선거구제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은 지역구 투표 결과와 비례대표제 투표 결과가 완전히 따로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서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5% 정도 득표를 했단 말이죠. 비례대표 선거만 있으면은 300석 중에 15석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제에서 정당별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제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정당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만큼만 의석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얼마의 지지율, 득표율을 받더라도 지역구 선거와는 이제 무관하죠.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투표 결과로만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꽤 나왔어요, 그 당이.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어지고 쪼그라든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득표율에 걸맞게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의석을 더 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정의당이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도 아주 대박이 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지금 현재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다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에서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석을 얻었습니다. 왜냐면은 지역구가 한 250석 가까이 되거든요. 300석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완전히 별개인 그런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었고 자유한국당도 122석 아주 간발의 차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2당이 된 것이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당선자를 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다면은 38석이 아니라 83석이 된다는 거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당선자 2명을 냈지만은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낙선했단 말이죠. 비례대표는 4석 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 6석밖에 확보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 한 5%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으니 15석은 기본적으로 또 확보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니까 23석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가능하겠죠. 자, 소선거구제로 하면 이런데 중선거구제로 갈 경우에 중선거구제 1등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되는 구조로 갔을 때 병립형, 그러니까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했을 경우에는 정의당이 10석, 국민의당이 75석, 자유한국당이 103석, 더불어민주당이 91석. 와,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네요. 자, 그런데 중선거구제에서 1등, 2등, 3등, 4등 다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서 그러면서 비례대표에서 나온 각 당의 득표율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배정했을 때 정의당 22석, 국민의당 81석, 자유한국당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또 국민의당이 이제 완전히 거품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의석까지 다 가져간다면은 다른 형태의 선거구제 변화에도 구미가 당겨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음에도 국민의당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리프리님, 난 그냥 이 다당제 유지한 채 자유당 의석만 확 줄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자유당 의석이 확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중선거구제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타격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영남 같은 데서는 또 수도권 같은 데서는 자유한국당이 2등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진보 민주정당들이 말이죠. 예. 이해가 되셨다고.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예, 대략 이래요. 다시 한 번 정리. 한 번 더 정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한 명만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중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많게는 4명까지 당선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따로, 비례대표 선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결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나온 각 당의 득표율이 전체 결과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떤 당이 한 5%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에 상하는 300석이면 5%가 15석 아닙니까? 그렇게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 모른다면은 그는 슬픈 일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보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뭐 1당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중선거구제로 가면 2등도 3등도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자유한국당 덕보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은 뭐 애당초 다 글러먹었고 정의당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덕을 많이 보겠네요. 예. 이성희님 뭘 그리 많이 뽑아요? 일도 안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가 고착화돼 있어요. 정치를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 소명과 봉사정신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런 대를 잇는 기득권이 돼버린 자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지위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 300석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좀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 그래서 문턱을 많이 낮춰서 청년들도 많이 들어가고 전문인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서민 농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 많이 들어가면은 물갈이가 되겠죠. 네,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김혜용님 주장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박준영님 특권 다 없애야 한다. 없앨 만큼 없앴어요. 이제 뭐 거의 특권이란 게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내년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노리고 태극기 세력이 대거 입당했나? 네.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9월부터 10월 사이 2달 동안에 전국에서 10,000명 안팎의 책임당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당원 증가 배경에는 태극기 세력의 기획 입당을 꼽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는 당원 증가에 대해서 조직 강화 특위의 당협 실태 조사를 앞두고 당협위원장들이 당협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당원을 독려한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당 일각에서는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년여 동안 탄핵 굴레를 벗기 위해 몸부림쳐 왔는데 또다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은 지난 2번의 전당대회에서 모두 현장 대의원 투표 및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당대표를 선출해 왔는데 태극기 세력의 책임당원 유입이 많을수록 친박근혜 성향 인사들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인데 김진태가 당대표가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예, 아이고 정말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청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태극기 세력의 대거 입당 모처럼 낭보입니다. 예. 장미영님 박사모가 들어가네요. 잘한다 박사모라고 하셨고요. 이미애님 태극기 세력 입당하라죠. 딱 거기까지만일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탈모는 막고 빠진 머리 나게 하는 3개월분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호르몬 부작용, 평생 사용 부담으로 약물 치료 거부하신 분들, 반짝이는 두피가 아니라면 100% 효과를 보장합니다. 또 하나 정수리 냄새, 비듬, 가려움, 손상된 모발에는 천연 여성 샴푸가 15,000원. 뿌리 깊은 샴푸의 모든 제품은 아기와 임산부까지 안전합니다. 1566-7871 1566-7871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교통사고 형사 합의, 벌금,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못합니다. 운전자 상해까지 보장하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13,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집 두 채 월 10,000원 화재보험과 식당, 상가, 공장 화재보험도 상담합니다. 실손 암보험 역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창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자, 오늘도 어제처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지만 먼지로 인해서 부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대전 17도, 대구, 광주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쟁점화했는데 지방의회는요, 유착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경기도 동두천시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금숙 부의장의 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는 관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교체 명목으로 추경 예산 7,100만 원을 반영해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최금숙 부의장은 이번 예산을 심사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였다고 하는데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자기 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을 스스로 심의해서 결정한 셈인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개인 사회복지법인에 자부담 없이 잔액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반대했지만은 예산이 통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뭐 또 다르겠습니까? 권재욱 구미시 의원이 1996년에 세운 유치원, 2016년에서 2017년 경북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유치원 예산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3,724만 원을 회수당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자유한국당 소속 윤정희 의원, 이 사람 같은 경우 구의원이면서도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겸직하면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유성구는 지방자치법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윤정희 의원에게 지급된 국고지원금 일부를 환수하고 과징금으로 25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의정부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원도 유치원장을 겸직하다가 지난해 의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5년 2월부터 유치원을 운영한 그는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에 시에서 매달 300만 원가량을 교사 수당으로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회 민주당 소속 이은주 의원 역시 현재 어린이집 대표인데, 이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도의회 예결위원장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정말 대단한 게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매년 원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원아들의 학부모들 주소가 다 이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소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애님 말씀처럼 박용진 의원, 국민이 지켜줘야 합니다. 한유총에 기대서 기초의원에 진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의 수질 오염도가 95%라면 민주당은 뭐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그물이 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나마 조금 덜 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그 감시와 또 견제가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 깎아먹잖아요. 아군을 위장한 적이 있어서 제일 무섭다라고 하셨네요. 뭐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2006년 11월 25일 사립유치원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토론회 실무 책임자였던 한유총 관계자가 국정농단 사태로 당시 야당 집권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는데, 토론회는 서른, 안민석, 도종환, 오영훈, 유은혜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고 합니다. 당시 토론회에선 한유총이 주장해온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한유총의 요구는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려고 하니 공적 감시 이거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의원들도 개회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오영훈 의원,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임에도 학교법인 위주의 법체계에서 소외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좀처럼 보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는 민주평화당 소속이고 당시엔 국민의당 소속이었죠. 유성엽 의원, 축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했는데 공립유치원에 밀려서 이익 집단으로 매도돼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고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의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걸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2년 전 사립 유치원을 이해한다던 의원들이 지금은 안면을 싹 바꾸고 비리 집단으로만 몰아가 배신감을 느낀다. 그때는 알았나? 에? 한유총이 이 지경인 줄.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을 크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사실 그렇죠. 동네에 그 유치원 원장들도 많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얽혀있는 인연도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좀 해결해달라라고 요청해 왔을 때 안 됩니다. 당신들은 비리 집단이잖아요. 이러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이제라도 뭐 민주당이 입장 정리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2년 전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네요. 예. 김혜홍님, 요즘 초등학교 빈교실 많다 하면서요. 병설 유치원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낭만또리님, 그때는 이들이 도둑놈인 줄 알았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현님 말씀이 가장 옳습니다. 한유총이 영향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비종교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전부 다 종교적 병역 거부만은 아니죠. 정말 양심적으로 총을 들 수 없다. 사람 죽이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감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종교적 병역 거부면 그 종교에 입교를 했는지 그걸 분별하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싶어. 이럴 경우엔 그 양심을 어떻게 판별하냐 이거죠. 오경택 씨는 올 2월 군입대를 앞두고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군대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정치 신념을 주장하며 병역 거부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1심 재판부는 7월 17일 오경택 씨의 주장과 같은 양심을 오경택 씨가 갖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라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자, 쟁점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 신념을 검증할 것인지에 모아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이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를 검사 몫으로 넘기면서도 진정한 양심이라면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종교신념, 종교적 병역 거부 검증 기준은 훨씬 구체적이고 명쾌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교리나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 그리고 경위, 개종 이유, 신앙기간, 실제 활동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텐데 이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역 거부 재판 930건 중에 종교 아닌 그냥 내 양심이 군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 이런 건이 5건이라고 합니다. 검증이 까다롭고 악용의 소지가 크고 무죄 선고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체 복무에 대한 불만은 결국 군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소모적인 논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병제로 가야죠. 우리 리저크님 말씀처럼 군 문제는 결국 모병제로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군대 억지로 보내지 않고요. 예. 트리프리님, 군 복무를 뷔페처럼 선택하게 하는 게 바람직함. 빡세게 현역으로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복무하든가 널널하게 보조역으로 낮은 월급 받으면서 오래 복무하든가. 그거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병역이 있잖아요. 공병이나 혹은 포병 그리고 특전사나 해병대 여기는 군 복무 기간을 대폭 줄여주고요.
비교적 좀 널널한 행정병이나 공익요원 이들은 좀 굉장히 길게 해서 그런 식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윤님 말씀, 네, 뭐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분들의 밑바닥 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양심 있는 놈들은 항상 잘 사는 놈들일까? 생계 때문에 걱정하던 후임도 있었는데, 예. 지금 보수 개신교회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늘까봐 걱정한다고 하는데요. 예. 매사에 항상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요. 준영님, 지금도 청춘을 군에 바치고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게 해야 할 듯. 그 군 가산점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여성들도 갈 수 있게 해가지고, 갔다 온 분들한테 가산점을 드리게 하는 방법은 어떨지. 여성들이 가는 군대는 아무래도 뭐 전투, 뭐 공병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남녀 사이의 그 장벽은 다 허물어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설마 군대 하나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김SH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수 개신교계는 걱정해요. 진짜 매우 걱정합니다. 예. 김호섭님, 가산점을 찬성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트리프리님, 군 가산점이 여성에게 불이익이라면 군 징병제 자체는 남성에게 불이익인데 그거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래픽을 통해서 현재 미국 언론이 예상한 중간 판세를 다뤘는데 현재 하원 의석을 보면 공화당 235석, 민주당 193석인데 현재 판세를 보면 공화당 196석, 민주당 203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다소 앞서지요. 박빙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상원은 어떨까? 공화당이 51석이었는데 또 민주당이 49석인데 지금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원에서도 지금 박빙의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소 앞서는 걸로 나온다면은 상원도 이기게 된다면은 아이고 트럼프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네요. 저는 뭐 뉴스 관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조심스럽게 공화당이 상하원 다 이기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김준영 교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속지 말라고. 어떻게 속지 말라고 하시나요?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트럼프가 저는 상하원 모두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뭉칠 듯 공화당 표, 미국 백인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십시오.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대한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자들, 다른 나라들 괴롭히잖아요. 나의 권능이 이 정도야 라는 걸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미국의 힘없는 백인들한테는 비명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환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고 뭐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주저하고 권력 쓰는 것을 꺼려했다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면 반대 세력이 결집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거의 박빙의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바마는 지난 정부 때 한 거 보면 우리나라에는 좀 원수입니다. 장미용님. 예. 뭐 오바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도 그도 결국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도식은 성립되지 않지요. 김준영 교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그분도 사실은 지금 의회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 심판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격전지를 돌면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서 트럼프의 노선이나 뭐 지향점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의 그 어떤 의지, 노력, 이것 빼놓고는 뭐 대부분 동의하기 힘든 것들이긴 하지만 권력의 힘을 적절할 때 보여주는 것이 마키아벨리즘 같지만은 이것이 지지자를 결집하고 지지세를 넓히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 따지고 과정 따지고 이념 따지고 그러다가는 뭐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노선 아니겠어요? 힘을 보여주자. 중국을 짓밟고 이란을 짓밟고 그리고 이민자들 짓밟고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자. 내가 힘 보여줄게. 우리는 최강국의 국민이야. 이러면서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 예. 어떤 놈이 당선돼도 미제의 제국주의는 팍스 아메리카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8 수원 정보과학 축제. 꿈을 만드는 과학, 과학이 만드는 꿈. 드론 창작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는 물론 학생 과학축제 한마당과 30여 종 이상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곳. 천재로봇 박사 럭스로봇 오상훈 대표가 함께하고 온앤오프 볼빨간 사춘기의 축하 공연까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정보와 과학기술의 만남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1월 5일, 11월의 두 번째 주간 시작됐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1544-5796, 1544-5796 마스터골뱅이 네마시안닷컴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